집도 그렇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가서 편하게 투자 집중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명확하죠. 미래 자체가. 반도체 가격이 언제가 제일 싸요? 네,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는 뭐 남았어요? 피지컬 AI.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와 피터 K님을 유튜브에서 보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또 피터 K님이 역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피터 K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첫 책이죠. 예. 왜 이제야 쓰셨어요? 원래는 책을 쓸 만한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평생에 쓸 일이 있을까? 뭐 약간 싶었는데 네. 이번에 한번 좀 도전을 좀 큰맘 먹고 또 나이도 먹었고 그리고 뭐 투자를 통해서 좀 많이 배운 거를 다른 남겨야죠. 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건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저만의 또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큰맘 먹고. 예전에 주공남이 네, 주식 공부해서 남주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좋은 게 공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눈다고 해서 내가 뭐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은 이제 뭐 제 블로그에 이렇게 많이 쓴 글 그리고 팟캐스트 예전에 했던 그 주공남이나 팟캐스트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한 권에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다 못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쓰고 나면 좀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와이스트릿에 자주 나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피터 K님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이거 이제 고정 댓글에도 링크 있으니까. 요게 또 그 최근에 이게 하얗고 잘 안 보이는구나. 예판에서 대박이 났더라고요. 바로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해서. 아, 이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책 광고 바로 떼는 겁니까? 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피터 K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많이 또 홍보를 해드리는 거고. 네. 사서 보십시오.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피터 K님은 확실히 좀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네. 우선은 일상이 좀 저는 이제 원래 직장 투자, 그죠, 직장인. 직장인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고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2017년에 그만뒀는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전업 투자자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삶일 수도 있는데 전업 투자한 이후에도 좀 자산 성장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 표현대로라면은 시공간이 좀 바뀌었다. 시간을 제가 스스로 그냥 제 시간을 그냥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집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가서 뭐 편하게 투자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 성장을 이뤘으니까 좀 가능했지 않았나.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경제적 자유 달성.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의 위치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 차의 속도가 달라지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세월까지는 안 걸렸어요. 피터 K님한테는. 뭐 짧게 걸렸다고 하면 짧게 걸린 거고 뭐 길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에 좀 여유로워진 게 한 2023년, 24년 정도부터 이제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그래도 한 20년 걸린 거죠. 네. 근데 우리 피터 K님이 3년 전에 출연하신 영상 모르시는 분들 그거부터 보시면 좋은 게 당시에는 그래서 초보 투자 때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로서 괜히 뭐 시세 쫓아다니는 거 많이 하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자기 뭐 머리를 때리고 맞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흑역사. 근데 그렇게 한 10년 넘게 좀 이렇게 좀 뭔가 기본기가 안 된 투자를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전환이 돼서 또 빠르게 한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또 달성을 하셨고요. 네. 뭐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잘 쓰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이니까. 근데 아무튼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확실하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네. 제가 뭐 제 블로그에도 쓰고 뭐 책에도 써고 그랬지만은 이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 직장 생활에서 좀 가진 그때 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가진 풍파도 다 겪어보고 회사도 망해보고 그리고 파견 근무도 가보고 이상한 부서에 배치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그렇죠. 예, 그런 생활에 있어서 나의 좀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었지만 나오면은 이제 전업 투자하면은 좀 더 불확실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나오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 잘 됐으니까 물론 잘 됐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결과적으로.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죠. 미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투자에 좀 다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재테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아니면 또 깊이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내 인생을 찾는 그런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뭐 하고 뭐 그런 얘기죠 뭐. 아니 근데 피터케이님이 책에서도 하신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재테크 하는데 재테크적인 마인드를 버리라고 하세요? 그렇죠. 네. 재테크적인 마인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번 사볼까? 뭐 깊은 뭐 대충 공부하고 요거 한번 사볼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좀 사볼까? 이번에도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워낙 하락이었잖아요. 화랑. 예. 예, 24년도부터 25년도부터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 화랑이었는데 나으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도 많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몇 프로 정도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하고 들어왔는지가 저는 좀 의문시되고 아마 상당수가 이제 주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이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그리고 부동산 자금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뭐 결과도 좋겠지만은 항상 그러리라는 법은 없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그렇죠. 예, 멀미할 정도로 심하다 보니까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을 그냥 이제 별도로 제 표현대로 하면은 뭐 재테크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좀 안일하게 한다면 또 제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피터케이님이 되게 뼈 때리는 말씀 많이 하세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죠. T죠? F입니다. F예요. 저 눈물 많아요. 네. F? 투자할 때만 T인 것 같아요. T라고요? 네, F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때 자는 T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누구한테 조언할 때 완전 쌉 T. 글 쓸 때는 좀 T적인 좀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저는 완전 T인 줄 알았는데. F예요. F. 진짜 완전 오늘의 최고의 반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실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본인의 실력을 또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돈 벌고자 하는 욕망이 먼저 사실은 많이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예.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약간 그리고 재테크적인 마인드를 좀 버리라는 이유도 저는 한 10년 정도 완전히 바보 멍청이 생활을 했잖아요. 매해 본인 말로, 본인 입으로. 매해 잃었으니까. 그리고 뭐 10년간 1억 잃었으면은 뭐 그때 당시에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2004년도부터 13년까지니까 큰 돈인데 그때 잃었던 기억들이 대부분 안 좋은 기억들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인드 자체가 투자자적인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뭐 좀 벌어볼까 생활비 같은 거 벌어볼까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10년 동안 잃었던 것 같고 지금 아마 상당수가 이탁금이 이전에 한 재정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한 50조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00조가 넘어가고 120조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절반은 새로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과연 그
분들이 뭐 제대로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부도 좀 제대로 돼 있고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봐도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은 좀 아무래도 좋다고 하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책도 쓰고 그리고 뭐 블로그도 쓰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예. 근데 또 왜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 말자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각자 도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바라지는 말라는 거야. 스스로 해야죠. 결과적으로 뭐 스스로 해야 되고 이 투자라는 게 어려워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은 예체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체능이요? 네, 투자가 예체능이?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라면은 뭐 미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예술이나 아니면 체육이나 뭐 제 표현대로는 뭐 옛날 뭐 김연아 선수 뭐 피겨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인 게 있고 그리고 실전적인 게 있잖아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이 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죠. 이게 실전 투자에서 적용이 그렇게 쉽게 될 리도 없고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이 투자라는 이런 돈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심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번에도 뭐 폭락, 특히 최근에 뭐 폭락사 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네. 폭락하는 것도 사실상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론적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는 예체능이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 뭐 투자자분들이 조금 봐야 될 거는 저는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완전 실전이죠. 저도 좀 최근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는 분이고 뭔가 리서치를 되게 잘하더라고. 막 해외 기업들도 그러고 그래서 뭐 되게 똑똑하다. 네. 투자 잘하겠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거의 뭐 전업투자 사무실에서 아웃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의외다. 그러니까 이 진짜 투자를 잘하는 것과 많이 안다는 거는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최고 부자 아닐까? 많이 안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해당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현업에 있으신 분 또는 그쪽 전문가분들 뭐 반도체면 반도체 그분들이 반도체로 돈을 엄청나게 버셨어야죠. 그리고 아니면 물론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겠지만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돈을 엄청나게 버셨어야 돼요. 뭐 그 정도로 벌 정도 되면 이미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나오셨겠죠. 근데 물론 봐야겠지만은 아주 극소수고요. 지식이 이 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많아야 30%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뭔가 어떤 이론을 겸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어떻게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동작이나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주 기본 기초. 안 그러면 다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처럼 이론적인 건 최소한 이론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이라는 거는 뭐 기업 분석이랄지 기업 분석 같은 거를 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은 좋은 기업을 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랄지 또는 찾는 방법 또는 뭐 포트폴리오를 몇 프로를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개에서 7개, 뭐 10개 이렇게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갖춰지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기는 분명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 그 기본기가 차지하는 거는 한 30%밖에 안 되지만 네. 그게 없으면 사실은 생존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생존 자체가 실전이니까 어렵죠. 여기는. 맞습니다. 실전판이니까. 네. 그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이제 또 뒷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환경에 대한 그 강조도 많이 하세요. 주변 사람들. 네. 주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 그것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최근에 네.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신 이제 투자자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그분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2% 부족한 것 같다. 약간 네네네. 그게 본인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성이 없거나 하여튼 뭔가 이 공부는 그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은 결국엔 그분도 직장인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그 와중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리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인맥적인 환경 뭐 그런 걸 좀 바꾸라는 건데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은 직장 본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 안에서 투자 공부를 또 덧붙여야 되는 거고 시간 나는 대로. 근데 그런 환경이 사실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예, 시간적으로.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아마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한 6시 40분 정도에 출근해서 뭐 원래 출근 시간이 한 8시 반이었지만은 6시 40분에 7시에 출근을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고 점심시간 때도 매일은 아니지만은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고 퇴근 시간 때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한 4시간, 5시간 공부하라고 했는데 예. 그런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과 나의 이런 뭐라 해야지 자아를 약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인 거지. 8시 반이나 9시부터는 회사 일하지만 그렇죠. 한 2시간은 먼저 가서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렇죠. 이렇게요. 예. 회사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공부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카페 같은 데 가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그 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인맥적으로나 주변 환경 바꾸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와 직장인 투자자분들과 저의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본업에 대한 뭐 생업에 대한 게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자적인 생각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약간 밀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약간 그 깊이까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들이는 시간에 대한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스터디도 하긴 하시지만은 대부분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 뭐 스터디를 하시다 보니까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같은 직장인 동료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고만고만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더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도 스터디를 한 2-3개 늘려서 최대한 제 본업과 상관없는 인맥들을 최대한 만들려고 했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사실 절대 그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뭐 6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네. 본업하기 2시간 전부터 뭔가 투자 공부를 하고 뭐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심을 일주일에 몇 번은 그냥 혼자 먹으면서 투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아예 직장인으로서의 자아, 투자자로서의 자아를 이제 구분하라는 건데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재밌었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 여쭤봤네.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피터 케인이 워낙 또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네.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저는 원래 처음에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투자가 재밌고 투자 공부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이니까 결국에는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함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함인데 어느 게 더 빠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투자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즐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새벽형 인간도 아니어서 저 아침잠 많아요. 근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루틴 자체를 바꾼 후부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돈이 벌리니까 재밌어진 거 아닌가요?
그때는 돈 벌기 전이었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억을 잃었을 때도 주식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날 머리 때리던 시절? 네. 근데 이렇게 또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도 그 루틴을 다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몇 시에 나오세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여의도 한 6시 20분에 와요. 아직 그렇게 일찍 일어나실 나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죠. 저도 이제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내일 모레 이제 50이에요. 저도. 아이, 근데 여기 또 이렇게 60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일부러. 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맞는 루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루틴을 만든 것도 그렇지만은 하는 것도 계속 잘 돼 왔기 때문에 그 루틴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맞는 루틴이거나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또 바꿨겠죠. 근데 지금은 한 이 루틴을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10년 넘게. 10년 넘게 했으니까 몸에 밴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그거예요. 반복의 역사거든요. 반복의 역사. 네. 뭐 사이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뭐 물론 그런 게 상승하는 이유가 각각 뭐 해마다 다 그 사이클이 다르긴 다르긴 하지만 뭐 올라가는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루틴도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은 이게 가장 맞는다고 하면 그냥 계속 그것만 하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계속하고 아는 것만 계속하고 투자도 성공한 것만 계속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실 왜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체육관 문 닫고 가는 사람은 거의 뭐 오타니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독서실 불 끄고 가는 사람은 전교 1등이고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투자판에서도? 뭐 꼭 이런 루틴 가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피곤하니까 저도 아침마다. 근데 저는 이게 편하니까 하는 거고 대신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대자유 덕분에. 네, 뭐 아무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또 직장인 분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루틴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뭐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상관없이 본인만의 루틴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들하고 똑같은 뭐 직장인 생활을 하면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렇죠.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엣지를 내려고 하면은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저는 일부러 말씀하셨더니만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 욕심을 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제와 뭐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네.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과연 될 수 있느냐? 투자 그리고 부를 위해서. 이거는 또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삶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인 투자자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어떻게 투자하라? 권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물리적인 공간, 인맥까지는 또 말씀해 주셨고. 뭐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 투자 마인드 부분을 먼저 좀 우선. 네.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이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또 단기 투자나 아니면은 뭐 차트 투자나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신 분들만 주변에 있으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았고 또 그러신 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한 10년간을 바보처럼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류의 좀 투자자분들은 좀 피하셔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안 맞는 성향.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좀 기업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좀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글을 쓰라는 것도 블로그를 하라는 것도 글을 쓰면은 뭔가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나은 그 투자 인맥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약간 뭐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한 거를 좀 많이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시키고 그걸 남한테 내보여줌으로써 뭔가 다른 투자자들과의 약간 관계도 만들 수 있고 제 사무실에 보면은 대다수가 블로그를 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역량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인맥의 상당 부분이 좀 블로그를 많이 썼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존경하는 선지장님도 사실상 블로그는 아니지만은 그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 뵙고 그리고 제 주변에 스터디하는 인맥들 그러신 분들도 물론 지금 블로그는 약간 좀 오래되긴 했죠. 오래된 플랫폼이기도 하고 요즘엔 글도 잘 안 쓰려고 하고 유튜브가 더 대세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글을 쓰는 이유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공부한 거를 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드러내면은 뭔가 바뀌어요. 인맥도 좀 바뀔 수도 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본인의 공부한 거를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올리면 조금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왜 YG 클럽 통해서 또 노다제 IR 노트 쪽에다가 최근에 그 정기 주총 시즌이었으니까 저희가 주총을 다 다니지 못하니까 그 주총 후기, 맞아요. 네. 주총 컨콜 내용들 저희가 이제 모아야 되는데 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들 블로그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댓글로 이 글을 좀 저희가 활용을 해도 될까 대신에 저희가 YG 클럽 한 달 무료 쿠폰 드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Y스트리트에서 와서 내 블로그를 봐주고 내 글도 퍼가지고 무료 쿠폰도 나는 받게 됐고 막 인정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또 그분들이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인생이 바뀐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하면서 제가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 썼던 글 보면 다 조회수가 0이에요. 0, 1, 2. 예. 근데 그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저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진장님을 만났어요. 그 글을 통해서. 조회수 1위였는데 그 1위 선진장.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카페 원수가 제 공부 용도였지만 한 50명 정도 됐을 때 그 50명 중에 이제 선지장님 계셨죠. 근데 그때는 두 분 다 이렇게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잘 못할 때 만나가지고 네. 15년도에 이제 만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서로 많이 교류를 하고 또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남산 형님도 만나서 남산 형님 사무실을 갔고 남산 주성님. 네. 그리고 남산 주성님 사무실에서 이제 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선배님들의 투자 방식을 뭐 제가 따라하지 못했지만 약간 롤모델처럼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뭐 따라갈 만큼 따라가고 있고 넘어서지 않았네. 그건 근데 예. 그게 흐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뭐 만난 인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승도리님, 뭐 호도리님도 제가 알고 그 얼마 전에 여기서 방송하셨던 와이스트리 방송하셨던 그 농구천재님. 농구천재. 네, 농구천재님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맺게 된 인연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물론 다 필명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긴 하지만 그 인맥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실력이 있으신 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맥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좀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생이 바뀌고 싶어서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싶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렇죠. 자산이 되는 거죠. 글 자체가. 글을 많이 쓰세요, 진짜. 저는 기록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록. 네. 어떤 뭐 투자의 복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업 분석도 됐고 아니면 투자 마인드적인 것도 됐고 뭐 책을 읽은 그런 후기도 됐고 뭐 괜찮고 하여튼 모든 투자에 대한 나의 기록을 남기면은 그게 내 자산인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실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또 그 주식 투자 공부 강조하실 때 산업 공부 많이 강조하십니다. 산업 공부. 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우선 하시고요. 예. 왕도는 없다. 네, 근데 제가 산업 공부를 하라는 거는 저번 방송에서도 아마 다 말씀드렸을 맞아요. 텐데 오늘은 그 방송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그냥 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공부할 만한 산업인 것 같으면 리포트인 것 같으면은 그냥 그거를 한 달 내내 파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산업을. 네, 하나의 산업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크게 펼쳐보면 한 50개 정도의 산업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 15개, 20개만 해도 충분히 어유 많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제 사무실 후배 이제 들어온 후배들이 있어요. 대학교 막 졸업하고 온 후배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인턴 사원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런 산업 공부를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매달 하나씩. 그래서 공부를 한 거를 최대한 블로그가 됐든 텔레그램이 됐든 하여튼 요약을 해봐라. 요약을 나를 하고, 위해서 뭐 요약을 해와라가 아니라 너를 그렇죠. 위해서 너의 블로그에. 그렇죠. 요약을 하고 그 자료는 우선은 자료 모으는 게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자료가 남의 블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걸 찾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목차를 먼저 정한 다음에 목차를 정한 다음에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이 산업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 산업에 있어서 성장성이 얼마나 되고 저는 성장성이 나오는 산업이든 아니든 성장성이 얼마나 되고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뭐 사이클 산업인지 뭐 성장 산업인지 이제 막 시작한 산업인지 이런 걸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산업은 요즘에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제조업 베이스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많이 좀 제조업에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기업 SK면 SK 해서 뭐 반도체면은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도 이 공정들이 있잖아요. 이 공정들 밸류 체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밸류 체인 중에서도 중요한 밸류 체인이 있어요. 핵심 밸류 체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밸류 체인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블로그가 됐든 저는 이제 PPT로 했어요. 옛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아니면 기록할 때? 기록할 때 기록할 파워포인트로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와.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사무실 후배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하라는 게 작년에 하라고 한 게 로봇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는 거,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내가 직접 써봐라 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요즘 다 AI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눈으로 봐서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써봐야 된다고요. 저는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써봐야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요약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언어로 내가 쓰란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자료를 복사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자료를 보고 거기에 쓰는 거는 내 언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되고 남한테 좀 설명하기도 좀 편하게끔 알기 쉽게끔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언어로. 사실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설명해 줄 정도로만 되면 또 이해를 다 또 했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저희가 호돌이님 그 AI 숨은 수혜주 찾기,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강의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강의하는 사람이 또 한 번 공부하게 되고,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때도 친구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나한테 더 공부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주식도 비슷하죠. 기업 분석, 산업 분석도. 그냥 듣는 사람보다 알려주는 사람이 한 최소 10배 이상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는 산업을 팔아. 그리고 나한테 설명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산업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기업이 가장 좋게 보느냐, 뭐 탑픽 한 두세 개 정도를 네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 말고 네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좋은 이유를 한 두세 가지 내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한테 설명을 해라. 이 친구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숙제를 받는 거니까 안 하면은 이제 혼나니까. 그렇죠. 약간 좀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전에 봤던 피터 K님이 그 사무실에서 투자 공부하는 다른 친구 저희 YG 클럽으로 보내신 적도 있잖아요. 네네. 수강하라고. 네네. 또 피터 K님도 같이 또 들으시기도 하고. YG 클럽 좋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인데 네. 저도 이제 그 유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의 말을 듣는 거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저는 가장 확실한 압축된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기관 사람들은 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쟤네들은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운용사 쪽도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증권사 서비스를 받으면서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들어요. 한 번에 오실 때면 1시간씩. 근데 와이스트리트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거기는 다 정해진 내용과 그거를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와이스트리트에서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직접. 저는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는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애널리스트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산업적인 이야기 특히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만 검색을 해도 그 애널리스트 이름만 쳐도 쭉 나오잖아요. 뭐 3프로 TV랄지 아니면 와이스트리트랄지 뭐 여러 채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와이스트리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는 밑으로 이렇게 뭐 찔르고 있습니다.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더 하라고 이렇게 농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YG 클럽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혹은 재학 고수분들 이제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세미나를 듣는 건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내가 저런 베스트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문도 해볼 수 있고 사실 피터 K님 정도 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죠. 채 이제 굴리시는 자금이 크고 그건 아니고 막 수수료 수익이 되니까 예전에 뭐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서비스 하듯이 요즘엔 또 이렇게 굵직한 오피스들이 많아져서 근데 그것도 이제 YG 클럽에서 일반인 누구나 또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런 데는 돈을 안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되게 목말라 하잖아요. 근데 종목을 찍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본인의 실력이 좀 부족할 때는 자기 실력을 늘리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뭐 좋은 책을 많이 사 읽는다랄지 투자 구루들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뭐 무료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요즘 그렇죠. 치면은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뭐 이선혁 이사님 뭐 강의랄지 아니면은 최근에 저도 들었지만 그 바이오 강의 저도 유료 해내서 들었는데 엄민용 위원님 그 엄니버스. 그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 산업을 디테일하게 파는 데 있어서는 저는 돈을 안 아껴요. 그러니까 종목 찍어주는 게 아니고 나의 성장을 위한 이거 역시 투자죠. 나를 위한 투자.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 약속 대련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 왜냐면 최근에 뭐 선진장님 또 뭐 포즈랑님 YG 클럽을 또 뭐 이렇게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또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투자 고수분들이 또 더 열심히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거. 저는 산업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몰랐던 거.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산업 공부를 이제 기초는 해놓는데 응용은 또 항상 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의 어떤 변화 사이클에 따라서 네네. 그 흐름을 또 읽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죠. 투자 판단이나 그 심리 관련된 것도 사실은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피터 K님은 그동안 손실 보신 케이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뭐 후회했던 적도 혹시 많으세요? 투자하시면서? 뭐 10년은 거의 뭐 그 초반에 10년 뭐 다 실패였으니까. 실패 연속이었고 당시는. 실패 연속이었고 전업 투자한 이후에 실패도 많았죠. 근데 많았는데 대부분 좀 욕심을 많이 냈을 때 좀 실패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저희 모토 중에 하나인데 네. 단반 게임은 하지 말자.
뭐 아니면 도가 예를 들면은 바이오로 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하잖아요. 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며칠에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그 뭐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음. 근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 그런 류의 투자는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막 가려진 패를 이렇게 까봐야 예, 그런 건 하지 말자.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어. 물론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뭐 100%는 없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 뭐 시장에서 돈은 카더라. 네, 카더라. 근데 그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서 저는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투자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패를 딱 까봤을 때 뭐 아니면 도 성공하면 뭐 혁명, 실패하면 역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그게 또 생존 편향에 빠질 수 있는 게 그 뭐 아니면 도에서 뭐가 연속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버핏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전국 가위바위보 대회를 하더라도 지역 우승자 나오고 전국 우승자가 나온다, 확률적으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또 무수히 저물어 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긴 또 보이지 않으니까. 네. 반반 게임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좀 먼저 보내드렸지만은 그 손실을 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네네. 많이 맞아봐야 돼요. 나는 이미 벌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많이 맞아봐야 돼요. 손절 처리를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손절 처리를 많이 해봐야 되고, 이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확률적인 게 아니지만 확률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중에 한 3개는 틀려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틀리다는 게 손실이죠, 손실. 반대로 보면 10개 중에 7개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엄청난 확률인데? 근데 이제 10개 중에 뭐 보통 보면 한 2-3개는 정말 크게 번 적이 있고, 그리고 한 4-5개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익률,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항상 틀리더라고요. 그 손절을, 확률적으로. 네, 손실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많이 틀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틀려봐야지 그런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실을 봤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복기를 해야죠, 당연히. 내가 왜 이 투자를 했고, 근데 왜 손실을 보게 됐고, 그 손실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왜 이걸 손절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다 쓰고, 앞으로 뭔가 좀 잘못됐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겠다까지 쓰고 나서 손실 처리를 해야 된다. 손실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결국에는 실패의 확률을 낮춰야지 성공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틀린 거를 많이 해봐야 그 짓을 안 한다. 저는 그 주의예요. 저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었나요? 그 바둑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승리한 대국보다는 패배한 대국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좀 네. 비슷한 거긴 하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가 사실 10년 정도 잃었잖아요. 10년 정도 잃었으면은 엄청나게 틀린 거거든요. 하는 것마다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10년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게 잘 됐던 거는 갑자기 턴을 하게 된 거는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왜 그때는 실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뀐 거는 예전에 했던 그 버릇을 다 버리면서 야 이거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투자하면 이거 이번 투자 무조건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결정들, 네, 그게 이제 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맞아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조차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이 맞아보고 맞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예.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피터 케이님의 그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부제가 그거잖아요.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부의 절대 공식. 물론 이제 절대 공식이 아마 출판사 마케팅 용어일 텐데 시행착오.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이제 줄이려고 또 선배 투자자들을 찾아가고 이야기를 또 듣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것도 기록하고 남기고 새겨놔야 된다.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기록하고 남기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하지 마라. 하지 할 말아야 것과 하지 하지 마라. 말고 구분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매해 이렇지만은 아마 지금도 일부 투자자분들은 확률적으로 뭐 어떤 거는 벌고 어떤 거는 손실 잃고. 보고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진짜 본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잖아요. 계속 틀려요. 그거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평생 틀려요. 평생 똑같은 문제 또 나오고 또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답 노트 많이 작성하듯이 그게 필요하죠. 같은 잘못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사실은 10년이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손절은 그럼 확실히 하십니까? 저는 확실히 하죠. 확실히 할 때는 확실히 하고, 뭐 손절의 기준 막 여쭤보시는데, 그때마다 다른데, 확실한 손절은 어떤 거냐면, 저는 뒤도 안 들어보고 손절할 때는 손절을 하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깨졌을 때나, 뭔가 대외적인 악재인데, 특히나 이제 뭐 약간 금융위기급이나 아니면 유동성 축소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럴 때는 시장에서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내려놓죠, 그때는. 조금 수능도 할 줄 안다. 네네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시장이 수능할 줄도 알고 반대로 고집 부리는 경우는요. 고집 부리는 경우는 이제 그런 유동성 대외적 이슈가 있다 한들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뭐 크게 훼손되지 않거나 오히려 똑같이 그냥 변함이 없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마다 좀 다른데 사실 그러죠. 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불변의 법칙 절대 공식이라고 출판사에 달아줘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책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는 겁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계속 책을 항상 그렇습니다. 요거 어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 이거 진부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가장 잘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역발상.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주시장에 전업 투자를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예. 해마다 이기고 와요. 뭔 놈의 위기가 이렇게 자주 와, 그죠? 해마다 이기고 와요. 뭐 1년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10에서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빠지는 그 정도를 위기라 하는데 뭐 작은 위기죠. 그리고 정말 큰 위기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뭐 리만이나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진짜 큰 위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위기는 아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오잖아요. 이런 위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팔면은 이게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대외적인 거 또는 미국 지수가 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의 위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지금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는데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또 순간적으로 쑥 빠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아예 뭐 찾아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크고 작은 위기에서 항상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가 이게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잘 맞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나 작년도 그렇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월인가 그때 그 트럼프의 이제 그때 관세 관세 전쟁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다행히 국내에서는 좀 종목이 괜찮아서 덜 손실을 상대적으로 좀 봤는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때 샀던 게 제가 이제 반도체 ETF 3배짜리 있잖아요. 석슬이라고 하는 거. SOXL. 네, 그거를 제가 원래 그게 한참 잘 나갔을 땐 70불 정도 됐는데 한 35불까지 빠졌다가 35불에서 그 한 달 사이에 한 10불까지 빠졌더라고요. 아마 나스닥도 한 20% 넘게 빠졌을 거예요. 네. 20% 정도. 2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 관세 전쟁 때문에. 그때 샀어요. 그때 석슬을. 10불에. 근데 10불에 샀는데 예. 이게 7점 몇 불까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한 10불 정도에 샀는데 저는 그때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위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 정도 한 달 사이에 20에서 25% 정도 빠지는 거는 쉽지 않은, 보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큰 용기를 냈고 좀 쫄았죠, 사실. 저도 쫄았지만은 그래도 국내에 있는 투자를 빼서 해외 쪽으로 그때 집어넣고 물론 7.5불까지인가 빠졌지만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도체 패권은 장기적으로 좀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죠. 엄청나게 리쇼어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밀어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I의 모든 기업들은 다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패권은 미국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살까 공부하다가 엔비디아 살까 뭐 살까 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TF가 제일 마음 편하니까 반도체 ETF를 또 레버리지로 좀 그때 샀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부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벌써 한 600% 이상 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큰 돈을 벌고 또 우리나라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재작년에도 뭐 계엄 같은 거, 예. 계엄 같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끝났지만은 좀 이 위기가 금융위기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질 때는 좀 용기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봤을 때는 최근에 빠진 게 이란 전쟁. 이란 전쟁 때문에 빠졌잖아요. 물론 유가라는 게 되게 좀 우리나라한테 좀 악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영원한 전쟁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영원한 전쟁은 없다고 봤고, 사실 뭐 아무리 빠져도 저는 저 전쟁은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뭐 한 달도 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길게는 안 봤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는 아무런 행동을 못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뭐 하락이 나왔을 때 뭐 W자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점점 이제 시장이 좀 적응해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좀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이 펀더멘털하고 좀 관련이 없는 대외적 이슈 때문에 빠질 때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난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제 주변 분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데,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여기저기서 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예를 들면은 신문 같은 데서 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몇 포인트 빠졌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졌다. 이게 비이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주변을 보거든요. 근데 네. 뭐 스터디가 취소된다. 거의 거의 높은 확률적으로 바닥이 다 왔구나. 스터디가 취소되는 거는 해서 뭐해 지금. 그쵸. 장도 안 좋은데 그냥 쉬시죠. 스터디 모임 이번엔 걸읍시다 막 이런 때가 나오긴 나와요. 이거 잘 써놓으세요. 스터디가 취소된다. 그리고 와이스트에서 그 선임장님들 전화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에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이거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그리고 올해 초에 이란 전쟁 터진 그 네. 직후에 했었죠. 네. 잘 적어놓으세요. 이대호 기자님이 부담돼. 부담돼. 아니 그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죽을 것 같을 때. 본능적으로 전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때 이대호 기자님이 이제 인간 지표가 되시는 거죠. 이제. 부담돼.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예. 매번 뭐 산업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 아니면 기업 분석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텔레그램 채널들이 자꾸 이제 시장 지수 얘기할 때 폭락했을 때 그런 거 거의 다 왔다. 예전에 가치투자연구소를 좀 이제 참고를 했는데 가투소에서는 요즘 글을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뭔가 텔레그램에서 나 손절하고 나왔다.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는 거의 뭐 이제 제가 진짜 힘들다. 아니면은 솔직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시장 이야기를 막 쓴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거 결국엔 위기는 지나갑니다. 거의 뭐 90%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대호 기자님, 저 뭐 텔레그램 채널, 유튜브 뭐 여기서 뭐 이선영 이사님도 맨날 뭐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윤세님도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폭락장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때가 거의 대부분 보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실 그거를 3,000에서 뭐 2,500 깨지고 막 이럴 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랑 사실은 또 6,300을 경험한 다음에 5,000 깨질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할 때랑 사실은 이게 또 높이가 좀 다르기는 한데 사람은 그렇죠. 항상 또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말한 건 이제 단기적인 네. 반등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다 런쳐야죠. 사실. 그때는 그쵸. 오래 갈 거니까. 그쵸.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을 위기. 라면은 이런 인간 지표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좀 지금부터 어떻게 좀 좋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실전적인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요즘 뭐 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피터케인이 요즘 뭐 사고 있는지. 뭐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저번 3년 전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그때 로봇 관련주들을 좋게 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서야 좀 발행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뭐 특히 현대차 로봇,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들이 많이 갔고, 피지컬 AI 특히, 네. 그런 거에서 많이 갔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저는 지금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반도체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반도체가 지금은 좀 P사이클이에요. 가격 상승에 의한 이제 주가 상승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실적에 대한 그런 것도 컸지만은, 가격에 대한 사이클이,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반도체가.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주식 시세가, 주가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Q 사이클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익 사이클이었는데 이익률이 엄청 좋아지면서 근데 이제는 규모가 더 커진다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매출이란 게 가격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네, P 곱하기 Q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한된 캐파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이었기 때문에 수요는 갑자기 폭발했고, 그러면서 가격이 청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마진율이 좋아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률은 이제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격이 이제 멈췄다. 피크아웃이다. 그쵸. 벌써 피크아웃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2분기까지 보통 반도체 가격이 뭐 한 30%씩 성장하다가 3분기부터는 좀 뭐 10% 내지 뭐 한 자리로 떨어질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배씩 오르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면 주가도 피크치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가격 사이클은 이번에 이제 올해 한 2, 3분기까지는 반영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저는 Q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장기 공급 계약 물량에 대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은 방어하면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전력기기 업체들도 좀 그런 비슷한 사이클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도 처음에는 좀 비싼 게 좀 되게 많아요. 전력기기 업체들도 사실상 이전에 그 중동에서 이전에 발주 나왔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이 엄청난 수주를 받았고 거기에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렸었거든요. 근데 네. 수주가 끊기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거의 한 몇 년간 되게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리쇼어링 나오면서 인프라를 깔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전력기기 업체들 가격이 쇼티지가 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2020년도부터 22년, 23년까지 아마 올랐을 거예요. 급하게 올랐어요, 정말. 급하게 오르다가 쇼티지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22년인가 24년인가 정확히 기억 모르겠는데 PPI 가격이 있잖아요. 전력기기 그 PPI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전력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제 멈췄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로도 다시 또 효성중공업이나 올랐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이후로도 몇 배씩 더 갔어요. 맞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고 장기 물량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들이 3년치는 기본이고, 오늘 봐보니까 GV, 미국에 있는 GE 버너바. 버너바 같은 예. 회사도 5년치를 지금 슬롯을 할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5년치가 수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장기 물량 계약이잖아요. 네. 전력기기 업체들이 그렇게 됐듯이 저는 물론 반도체는 조금 다른 산업이긴 한데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공급자가 좀 제한돼 있고 수요는 늘어나 그 AI 수요이고 가격이 먼저 올랐고 저는 그냥 긍정적인 저는 뷰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피크는 칠 수 있지만 나중에 장기 공급 계약을 묶어놓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슬롯을 다 할당을 시킨 거죠. 만약에 뭐 웨이퍼를 100만 장 예를 들면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50만 장에서 70만 장은 그 빅테크 업체들한테 할당을 해놓고 나머지 30만 장 가지고 이제 뭐 모바일이나 아니면 PC, DRAM 쪽 이쪽으로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넘쳐나잖아요. 부족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캐파를 더 늘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인 그런 캐파 계획을 갖고 차츰차츰 가격은 거의 픽싱 시키면서 이렇게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1분기 가격이 YOY로 뭐 한 8, 90% 올랐었잖아요. 네. 네, 올랐는데 2분기에는 한 30% 정도 더 오른다고 하고 지금 시장 예측치는 3분기도 오를 거고 빅테크 기업 최근에 아마 현대차 노건창 위원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폭은 크진 않지만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언제가 제일 싸요? 오늘. 네,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1분기 정도 공급 계약 가격으로만 해도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물량 가격은 어느 정도 하방을 막아놓고 물량을 차츰차츰 늘려놓으면은 이게 좀 Q 사이클로 가면은 이제는 P가 아니라 가격이 아니라 물량 싸움에서 증서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익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래서 전력기기는 저는 좀 유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장기 랠리로 갈 수 있는 그 기반 여건은 좀 비슷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장기 랠리, 네. 장기 계약 이런 게 사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총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추진하고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그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이제 그게 나오면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가격이 예. 심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가격 등락폭이 반도체는 그렇죠. 생산 캐파는 제한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을 막아놓고 Q를 계속 늘려가면서 매출을 쭉 늘리면은 PBR이 아니라 이제 PER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리인 것 같고 저는 그건 논리는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당하다. 전력기기 업체들도 과거에 사이클이 있었지만은 3년, 5년치 수주 계약을 맺고 나서 쇼티지가 계속 걸리니까 밸류에이션이 PER 막 20배, 30배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30배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요? 네, 전력기기 그렇죠. 업체들. 30 몇 배씩 나오죠. 30 몇 배씩 받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직도 7, 뭐 하이닉스는 5, 뭐 내년 했을 때 뭐 4,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ER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 과거의 말들 네. 그대로 지금 이제 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시티증권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뭔가 재평가를 계속 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반도체가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점점 바뀌고 있는 트렌드이지 않을까.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Q의 증가, 가격을 픽싱 시켜놓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한동안은 반도체가 좀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HBM 말고 DRAM 랠리로 이렇게 올라온 게 한 반년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 한 8월부터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장은 또 보고 싶은 것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Q의 증가 그러면 이제 뭔가 양적인 게 늘어난다면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때문에 가격이 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격이란 거는 결국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데 3년에서 5년치를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네. 그만큼 자기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뭐 테라팹을 자기가 짓겠다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전력기기 업체들도 어마어마한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걸 자기들 겪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력기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그런 걸 느꼈듯이 반도체 쪽도 병목 구간이 거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고 뭐 오픈 AI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자꾸 우리나라 와서 반도체 악수하고 그쵸. 하는 게 다 반도체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로봇 네. 이제 막 그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막 이렇게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랬었나요? 네,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아까 잠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또 이것도 보면 로봇 관련주가 또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로봇 관련주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테슬라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혜지가 없는 것 같다, 안타깝게. 그랬는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올 초에.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저는 뭐 추천은 아니지만은 현대차 그룹 쪽이 제일 좋아 보여요. 애플 수혜주는 애플이고. 아이폰 수혜주는 결국 애플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수혜주는 그냥 현대차일 것 같고 그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제가 이제 잘 완성도가 높은지는 저도 이제 직접 겪어봐야겠지만은 현대차의 그 목표는 명확한 것 같아요. 로봇 기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은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도 로봇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싼 상황이잖아요. 물론 주가가 이제 그때 이후에 2배 올랐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고 로봇 기업으로 봤을 땐 싼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12배 정도 되니까. 근데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면 이게 로케이션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제 중복 상종일 수 있고 그러면은 로봇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살 수도 있고 그럼 현대차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셔도 되고 예. BD를 사도 되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상 생산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개발하는 업체지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거기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로봇을 제조하긴 제조해야 되니까. 네, 제조는 아마 뭐 법적으로 진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현대차가 아마 로봇 파운드리 산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차 쪽이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로봇이라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SDV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바퀴가 있는 로봇이랄지 뭐 사족 보행 로봇이랄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마 현대차 쪽일 것 같고 그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방이 막혀 있는 거는 현대차 본업의 그 자동차 실적이지만 상방을 열어주는 거는 로봇 사업에 대한 진짜 얘네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방을 열어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약간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 20만 원대 현대차 주식이 68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47, 8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과연 하방이 있을까라는 생각들. 지금 PBR 0.4배, 5배, PER 4배, 5배 하던 회사가 PER 이제 10배 이상까지 올라왔으면 0.4배 때는 몰라도 1.2배 때 PBR로는 과연 하방이 있을까라는 염려들. 들어갔다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추천전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물론 그런 있죠. 근데 그 농구천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가에 앵커링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방이 뭐 어디까지 열린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로봇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서 주가는 뭐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지 않는 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하방을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대감만 반영된 것 같아요. 기대감이 그렇죠, 반영이 그렇죠. 된 게 퍼 6에서 퍼 12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토요타가 한 12에서 13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GM이나 이런 뭐 이 일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퍼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고 한 거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로봇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이제 뭐 올해는 힘들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탐방도 많이 다녀봤지만 아마 그런 로봇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2년 정도. 그리고 로봇을 제가 이제 현대차 로봇을 좀 좋게 생각한 거는 이거는 뭐 저도 다 공부한 거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읽어본 거지만은 이 스마트폰하고 사업이 좀 많이 대잡이 되는 것 같아요. 로봇이요. 네. 1인 1로봇 시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테슬라가 로봇을 가지고 오므로써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애플은 아이폰에 자기들 OS를 다 탑재를 하고 그렇죠. 다 수직 계열을 자기들이 다 디자인하고 했어요. 물론 아웃소싱을 하긴 했지만 제조는. 근데 테슬라는 자기들이 칩 만들고 다 수직 계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압도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실제로 로봇 기술은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가장 좋고 근데 과거에 아이폰에 대적하려고 했던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폰에 대적하려고 했던 기업? 대적하려고 했고 실제로 대적을 했던 삼성 경쟁사. 아니면 LG. 그건 제조사고 예.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개발. 네. 안드로이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스마트폰에서 여기 저는 아이폰도 쓰고 안드로이드도 쓰지만 네. 이 스마트폰 자체는 제조업이잖아요. 예. 애플이 큰 마진을 남긴 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그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구글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 그렇죠. 로봇도 아마 스마트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가 이식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피규어 AI는 뭐 이제 독립적인 또 AI를 씹는다고 하고, 네네. 결국엔 또 이제 OS
차일 수도 있겠네요. 네. AI. 그래서 구글도 로봇 사업을 하고 싶지만 얘네들은 하드웨어를 못 하잖아요. 제조업 자체를. 그리고 이런 제조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실제 투입을 해봐야 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로봇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삼성을 채택을 했듯이 현대차를 채택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아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거기서 이제 잘해야겠죠. 근데 현대차가 구글과 손 잡은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과거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애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현대차도 테슬라를 이기려고 구글과 손 잡고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드웨어는 현대차, 그 두뇌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써서 뭔가 로봇 생태계를 좀 양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잘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현대차에서도 엔비디아랑도 손 잡았잖아요. 그리고 GPU도 한 5만 장 갖고 왔고 그러면은 현대차도 이제 뭐 그쪽에다가 새만금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했잖아요. 네네. GPU 집어넣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구글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로봇은 그 깡통이잖아요. 결국 두뇌가 좋아야 돼. 두뇌가 좋으려면은 거기에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가 학습 영역에서 HBM이 갔고 추론 시대는 반도체가 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나올 거는 뭐 남았어요? 피지컬 AI만 피지컬 남았죠. AI. 예. 피지컬 AI도 AI예요. 그러면 현대차도 가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AI 기업으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시선을 바꾼 순간 이 EPS보다는 PER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달리 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또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어떤 이제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이 또 듣고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산업 혹시 또 요즘 공부하는 거 있으세요? 뭐 많이 뽑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예. 책 홍보하러 나왔다가 이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는 뭐 보고 있는 거는 요즘엔 다 이미 핫해졌으니까 네. 지금은 좀 뭐라 하기 좀 그렇지만은 방산 산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산이요. 네, 방산 산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각국이 영원한 우방은 없구나 라는 걸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아마 유럽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럽이나 중동도 그렇고 이란이 진짜 무서운 존재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약간 의문도 들었을 거고 트럼프가 좀 별나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별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뽑아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전쟁 자체를 원하진 않지만은 다른 나라에 이제 좀 간섭하지 말자. 왜 우리 돈 써서 세계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죠. 뭐 그런 기조는 조금 변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 끝판왕이 저는 이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는 한 2년 반 후에 이제 퇴임을 하겠죠. 네. 퇴임을 하는데 제2의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오른팔이잖아요. 네, 네. 저분이 만약에 나와서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 차기 대선. 네. 그럼 똑같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트럼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중동에서 좀 그런 수요가 안 그래도 러우 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동도 이번에 아마 자국에서 진짜 피해를 입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이제 방산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글로벌리 이 방산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없어요. 뭐 끼케야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기본적으로 좀 상대 적이 있는 국가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정도,
근데 유럽은 제조 단가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전쟁이 끝나면은 구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뭐 탱크도 있고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자주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좀 위상을 많이 높인 거 아닌가? 뭐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요격률이 뭐 95%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전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마 중동 쪽에서는 야, 쟤네들 미사일 뭐야? 뭐 누구 거 썼는데 저렇게 잘 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그 알파고라는 그 이란 분이 이제 유튜브 셔츠에서 봤는데 중동에서 그 한국 미사일에 대한 그런 수요나 아니면 관심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대한 좀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인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에도 이제 현지 공장을 짓고 그러면 유럽 애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것도 좀 생산을 해달라. 또는 하나 에어로가 제가 알고 있기는 자주포, 미국 자주포 뭐 현대화 거기도 뭐 수주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대한 좀 방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오늘 단순한 생각만 지금 리서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방산주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월간 이선엽 시간에도 방산주 많이 또 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장기간 보고 구조적으로 계시다는 그런 그냥 이야기도. 그렇죠. 구조적. 구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잠깐의 어떤 뭐 시황의 변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 목숨이 달린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토도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될 거고, 미국은 이번에 보니까 무슨 국방비 2,000조 뭐 해달라고 한 거 보면은 엄청난 또 무기 수요가 있을 거고, 중국도 그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들 무기 뽀록 났잖아요. 약간 화제받은 거를. 네. 그러니까 서로의 군비 경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그래도 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도 이번에 체크가 됐고 실제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드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이요? 네, 드론도 뭐 국내 아니면 해외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현대전은 드론이잖아요. 이번 그쵸, 이란 이제는. 그러면 이란의 드론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북한 드론도 우리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드론을 활용하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제는 현대전은 이제 드론이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앞세우면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여러 안티 드론 같은 산업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군사적으로 먼저 상당 부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용, 민수용 이런 거 말고 군사용으로 군사용.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1시간 반밖에 녹화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YSTV 구독자분들이나 네. 또 피터 K님의 뭐 블로그나 텔레그램 혹은 또 이제 책 사서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책을 꼭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출판사하고도 이제 약속도 있어가지고 나온 건데, 좀 잘 투자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좀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네, 시장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좀 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1시간 반 떠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여쭤보시고 떠들었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도 않았고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고 뭐 전들 뭐 처음부터 잘했으면 그 10년 동안 1억은 안 잃었겠죠. 근데 한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놓지 않고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개 섹터에서 나만의 섹터 한 10개에서 15개만 지어져도 거기에서 전문가만 돼도 평생 먹고 살아요.
정말 인생이 정말 편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하나만 좀 제대로 하더라도, 물론 저처럼 뭐 전업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부를 더 빠르게 쌓고 싶으면은 투자 공부를 하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투자 공부는 중요하고, 시장을 떠나면은 공부도 안 하게 돼요. 투자도 안 하게 되고, 위기가 와도 위기인지 언제 이게 사야 되는지 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시장에 항상 한쪽 발은 항상 담그고 있으면서 투자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위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터 케이 블로그 보면은 힘들어 죽겠다 할 때 그때만 사도 돼요. 살려주세요 할 때만 사도 돼요. 근데 시장에 발을 빼는 순간 그것도 영상도 안 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안 뜰 거 아니에요. 그쵸. 떠나 있으면. 네. YST를 자주 안 보다 보면은 살려주세요 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항상 관심을 알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피터 K님의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이 책도 많은 사랑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종 모실 수 있는 기회. 네. 살려주세요 이때 말고. 가끔 영상통화는 힘들더라도 예. 전화 주세요. 음성으로는 제가 살려주세요 할 때 네. 목소리 정도는 제가 세미나도 나와주세요. YG 클럽 세미나도 하러.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